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신현상 교수고요. 그리고 오늘 비욘드 코즈 마케팅 세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밀턴 프리드만이 1970년도에 얘기한 게 그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주주의 재산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CSR이라든가 다른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활동들은 배임이다. 오히려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상당히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강력한 그런 지지를 이제 받아왔는데요. 이것도 뭐 말이 틀린 건 아닌 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이익을 많이 만들고 그거를 이제 주주한테 배분을 하면은 주주들이 그 돈을 가지고 뭐 자기 요트를 사든 아니면은 빌 게이츠처럼 30조 원을 내놓고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쓰든 간에 그건 주주가 알아서 하는 거다. 그런 논리니까요. 뭐 그것도 뭐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요즘 와가지고 어떤 시장 상황의 변화와 함께 좀 도전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남양유업이 2013년도에 그 갑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좀 영업에 타격이 있었었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2011년, 2012년까지만 해도 업계 1위였는데요. 2013년에 그 사건이 터지면서 한 달 사이에 업계 2위였던 메일유업에게 시가총액이 역전당하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런 매출액이라든가 매출액이 줄어들고 영업이익이나 그런 단기 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잠깐 지나가는 일일지 아니면 정말 좀 장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궁금해했었는데요. 최근에 나온 결과를 보니까 2013년에 그 생긴 그 추세가 계속 유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남양유업이 매출 측면에서도 2위, 그 다음에 그 주가 시가총액 차원에서도 업계 2위로 내려앉고 그 대신에 메일유업이 1위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요새는 이제 남양이 워낙 브랜드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그 남양 브랜드를 최대한 좀 감추고 있죠. 그래가지고 네티즌 사이에서는 숨은 남양 찾기 놀이도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백미당 같은 게 남양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밝혀내면서 남양 거 이제 먹지 말자 뭐 그런 얘기들 이제 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폴 바셋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누가 올렸거든요. 저것도 남양 거니까 먹지 말자고. 그랬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달아가지고 아니다, 그건 메일유업 거다. 그러니까 열심히 먹자 막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댓글이 쭉 달리는 걸 제가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그런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어떤 평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여전히 남양유업은 최고의 우유를 만들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어떤 그런 시장 환경의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자는 대한항공은 그러면 뭐냐? 대한항공도 땅콩 회항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왜 여전히 잘 나가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게 이제 업계 2위인 아시아나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좀 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승리 때문에 또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승리가 1억 원을 루게릭 요양병원에 기부를 했는데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죠, 그거는. 그리고 보시면 이제 그 YG도 나름대로 1조짜리 그런 굉장히 성공적인 벤처 회사인데 그 승리 사건이 터지면서 한 일주일 사이에 거의 한 1,200억 정도가 그 시가총액이 증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YG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그 연예인들이 소속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그 자산들에 대한 어떤 리스크 관리에 실패를 하면서 주주들의 이익에 침해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 밖에 이제 YG는 또 이제 다른 연예인들도 뭐 굉장히 많은 스캔들에 휘말렸던 걸로 되게 유명한데요. 그게 이제 JYP와 이제 YG 간에 좀 결정적인 좀 차이가 있었잖아요. YG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어떤 자유를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지 창의적인 제품이 나오고 창의적인 어떤 그 음악이 나와서 세계를 놀라게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제 좀 막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반대로 JYP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뭐 주가가 5,000원도 안 되고 이제 그랬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이제 잘 나가는 회사가 돼가지고 다시 또 이제 1조짜리 회사가 됐죠. 그 JYP 같은 경우에 그 여러분들 16 프로젝트 혹시 기억하세요? 16 프로젝트 보신 분 없으신가요? 이 마케팅을 잘 하시려면은 이 트렌드를 잘 쫓아가기 때문에 그런 프로들을 많이 보셔야 되는데 특히 CJ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을 굉장히 열심히 챙겨보면서 이런 젊은 세대들의 트렌드 변화를 계속 좀 추적하는 편인데요.
옛날에 그 JYP가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코크리에이션이죠.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을 처음 단계부터 인발브를 시켜가지고 그런 피드백을 받고 또 소비자들이 많이 또 고르게 하면서 제품을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그런 그 프로세스를 엔터테인먼트에서 굉장히 빨리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그 전에 이제 위너라든가 아이콘도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데뷔를 했었고 16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트와이스가 데뷔를 하는데요. 되게 재밌었던 거는 그때 세 번째 주인가에 미션을 줬었는데 그 미션이 뭐였냐면은 그 16명의 그 참가자들한테 내일 만약에 너희가 데뷔한다면은 누구랑 같이 데뷔하고 싶냐? 3명을 써라 그렇게 박진영이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3명을 시켜놓고 나니까 이름을 막 쓸 거잖아요. 써놓고선 나중에 합쳐보니까 그 중에서 어떤 친구들은 모든 참가자들이 나는 저 언니랑 같이 데뷔하고 싶어 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어떤 친구는 아무도 그 친구랑 데뷔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박진영이 그 결과를 놓고 보면서 얘기하는 게 너희들이 대표인 나나 또는 거기에 있는 그 트레이너들 좀 높은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다. 착한 척 할 수는 있는데 하지만 너희와 24시간 같이 생활하는 너희 동료들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착한 척 하지 말고 정말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인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진영이 또 얘기를 하는 게 박진영이 나름대로 처음에 비닐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스타가 됐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지금으로도 한 20년 이상을 연예계에서 잘 버텼는데 그러면서 이제 박진영이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나보다 굉장히 그 인물도 좋고 그 다음에 재능도 뛰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곡 하나 두 개 히트하고서는 사라져갔다. 그런데 나는 그래도 이제 버텼고 또 그 밖에 다른 버틴 사람들 이제 보면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평판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평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사람 누구한테나 위기는 온다는 거죠. 누구한테나 위기는 오는데 그 위기가 왔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언젠간 너 그럴 줄 알았다. 이 승리 같은 경우처럼 주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버티기가 되게 힘들다. 하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그 이유가 있을 거다. 좀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 만약 그런 식으로 좀 그 사람을 옹호한다면은 그 사람은 버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평판의 중요성, 특히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이 어떤 버퍼 역할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는 기업 입장에서도 어떤 그런 평판이 버퍼 역할을 한다는 게 이제 학계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기업의 사회적 가치 활동이 사실은 그런 주주 이익 극대화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장기적으로. 그런 얘기들 이제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뭐 NYU라든가 유펜 같은 최고 경영대학 교수들이 이제 그런 논문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게 사실은 주주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들이 굉장히 요새는 그런 그 계량적인 통계 분석 결과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자랑의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도 착한 일, 어떤 사회적 가치를 좇는 일을 했을 때 나름대로 자원과 노력을 투입을 하기 때문에 이걸 뭔가 알리긴 해야겠는데 알리는 순간 바로 사람들이 되게 나쁘게 쳐다보는 거죠. 색안경을 쓰고 쳐다보고 그렇다고 안 알리려니까 또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잘 알릴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이 많고요. 그래가지고 뭐 코즈 마케팅도 사실 그런 어떤 인센티브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업계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그런 코즈 마케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앞으로 이제 그런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할 건지에 대해서도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경영학의 아버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게 가장 중요한 기업의 기능이라는 것이 결국 혁신과 마케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케팅의 입장에서는 항상 그 고객의 목소리를 듣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고객들이 계속 또 그 니즈가 변화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적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셔린 윌리엄스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페인트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90년대까지는 미국 사회에서 페인트라는 것이 남성들의 상품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한 2000년대 들어가면서 그 가게에 가보면은 여자 손님들이 남성 손님 못지않게 많아지는 거예요. 거의 반반이 되고 곧 이제 여자 손님이 더 많아지는 그런 어떤 트렌드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은 그 기존의 남성 손님들을 대상으로 만들었던 제품들은 더 이상 여성 손님들한테는 뭔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셔린 윌리엄스라는 회사가 그 문제를 찾기 위해서 이제 그 마케팅 조사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게 여성 고객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세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캔이 너무 커가지고 이걸 들고서는 따르기가 좀 불편했다. 여성 고객들 입장에서는. 두 번째가 철사 손잡이 부분이 좀 위험해 보였다. 그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보통 이제 식당을 가면은 남자들은 음식을 먹고 남으면 그냥 버리잖아요. 근데 여성 고객들은 꼭 싸와가지고 냉장고에 다 쟁여놓죠. 그리고선 뭐게 뭐 상하든 안 상하든 이제 계속 잘 놔두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요. 그것처럼 페인트를 안 쓰더라도 여성 고객들이 봤을 땐 되게 뭐 아까운 거죠. 그런 게. 그래서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해가지고 그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 나온 게 이게 플라스틱 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작게 만들어서 따르기 편하게 하고 손잡이도 더 안전하게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뚜껑을 달아가지고 남는 것들을 이제 잘 보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여성 고객들에게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이것처럼 그런 또 고객들의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계속 어떻게 거기에 대응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결국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케팅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은 1960년대, 70년대에 보면은 계속 어떤 소비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좀 재밌는 게 2004년, 2007년에 AMA, 아메리칸 마케팅 어소시에이션인데요. 전미 마케팅 협회에서 내린 마케팅의 정의에 의하면은 2004년에 갑자기 얘기하는 게 스테이크홀더 얘기를 하거든요. 이해관계자. 그리고 2007년에 갑자기 또 얘기를 하는 게 클라이언트, 파트너, 소사이티 에달. 그러니까 at large. 그게 이제 사회 전반적인. 그러니까 이해관계자와 어떤 사회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는 것이 마케팅이라고 마케팅의 정의를 굉장히 넓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일이 왜 일어날까? 결국 어떤 시장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코즈 마케팅들 보면은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물이 굉장히 중요한 원료니까 그 물을 아끼는 이제 그런 그 코즈 마케팅을 이제 실시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홀푸드 같은 경우에는 올가닉, 그러니까 이제 어떤 환경과 관련된 그런 어떤 마케팅들을 이제 실시한 바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이제 앞으로의 어떤 시장 변화를 좀 예측을 해봐야 될 텐데요. 제일 중요한 게 그런 어떤 인구 측면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인 거죠. 첫 번째가 우리 많이 얘기하는 밀레니얼 세대, 위 제너레이션이죠. 지금 한 26세에서 39세 정도의 어떤 세그멘트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세대들은 기본적으로는 베이비 부머들의 어떤 자녀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밀레니얼 세대한테 2006년도에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보니까 세상을 바꾸는 데 대한 개인적 책임감, 기업도 세상을 바꾸는 데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같은 조건이라면 명분을 지원하는 기업 제품을 구입한다 등등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플러스 점수를 주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보수적인 좋은 직장과 사치를 멀리하는 어떤 그런 박애주의자는 아니고요. 어느 세대보다 경쟁성이 높고 비즈니스 마인드가 강하고 야심이 크다. 그러면서도 사회 문제에 되게 관심이 많은 그런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세대들이 글로벌 동조화, 이제 SNS로 다 묶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좀 비슷한 패턴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떤 온라인 평판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Z 제너레이션이라는 얘기를 요새 또 많이 하죠. G 제너레이션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X세대의 이제 아이들인 거죠. 그래서 제 자녀도 지금 G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77억 인구 중에 32%가 G 제너레이션, 32%가 밀레니얼 세대. 그렇게 얘기 따지면 64%, 거의 3명 중에 2명은 이미 밀레니얼 세대와 G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게 아마 5년, 10년 후에 지나가면 더 커지겠죠. 그 비중은 더 커질 텐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태어나서부터 스마트폰 갖고 이제 살았던 세대고요. 어떤 개방성, 소통, 참여 그런 것들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동시에 아까 밀레니얼 세대는 어떤 개인적인 야심 같은 게 좀 있고 어떤 경쟁심이 있는 그런 세대인데 반해서 이 세대는 소확행, 어떤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또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경제적으로 근검절약, 안정성, 실용성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은 사회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어떤 소신, 공정성 그리고 어떤 우리 아침에 그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어떤 그 권리가 침해되는 것도 못 참지만 또 다른 사람의 누군가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도 참지 못하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정의감 같은 것들이 있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3명 중에 2명은 이제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고객들과 이제 소통하고 그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좀 재밌는 케이스가 구찌가 좀 재밌는 케이스인데요. 2014년까지 매출이 계속 격감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2015년부터 갑자기 성장을 한 그런 재밌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얘들이 보면은 이제 모바일 어떤 개성에 맞는 그런 젊은 세대들의 취향에 맞는 제품들을 공급을 했고요. 또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했고 특히 또 재미있는 게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어떤 모피 제품 라인을 중단하든가 너무 마른 모델 기용을 중단한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우리 김남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겠지만 doing good, doing well, 그다음에 be cool 이제 그런 어떤 가치 굉장히 잘 맞는 그런 기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is so Gucci라는 말이 어떤 힙하고 쿨하고 멋진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 돼가지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턴어라운드가 생겼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40세 이상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 매출, 마이너스 성장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18세, 24세, 25세, 35세 즉 G제너레이션과 밀레니얼에서 굉장히 어떤 턴어라운드를 이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은 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셔닝이 아닌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린 거는 결국 이제 초점은 우리가 어떤 마케팅을 생각할 때는 결국 우리가 소비자를 생각을 하게 되고요. 변화되는 어떤 시장의 트렌드를 보게 되어 있는데 그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의 변화는 밀레니얼 세대와 G 제너레이션 그리고 이들은 사회적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해서 이런 고객들과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소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우리 업계 전문가 세 분께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 분께서 각자 본인 소개 잠깐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남호 대표님께서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인프루츠 미디어 김남호입니다. 저는 아까 사례에 나온 코카콜라에서 이제 브랜드 마케팅을 했고요. 그 이후에 광고 캠페인 같은 걸 하다가 나인프루츠 마케팅 회사를 만들어서 대기업의 주로 브랜드의 소통 또 소비자의 관계 구축 그러한 일을 해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슬로워크의 임의균입니다. 예, 저는 그 14년 전에 사실 비영리 쪽에 홍보나 디자인이라는 개념에 굉장히 전무할 때 이제 회사를 창업했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과 기업 그 다음에 비영리 단체들과 꾸준히 그 이해관계자 참여 캠페인이나 어떤 가치지향적인 디자인과 기술을 활용한 헬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임팩트 스퀘어라는 회사 맡고 있는 소셜 벤처 엑셀러레이팅 하고 있는 도현명입니다. 제가 소셜 벤처 영역에서 웬만하면 제일 오래된 조직인데 이게 두 분 너무 오래되셔갖고 저희는 2010년 창업해서 지금까지 한 60여 개 정도의 기업들을 키워내고 또 그들의 설립을 도와주고 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케팅 관련해서는 대기업과 또 협업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같이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컨설팅을 하기도 하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먼저 김남호 대표님을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브랜드 관점에서 보는 코즈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마케팅 하면은 고객과의 가치를 연결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건데 브랜드 관점에서 코즈 마케팅을 보는 관점은 이 코즈를 해결하는 주체가 누군가에 대한 관점에 대한 차이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해결하는 것이 기업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기업의 자원이나 어떤 돈이나 이것들로 볼 것이냐 하고 그 사회적 가치를 해결하는 주체가 브랜드로 볼 것이냐는 건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마케팅 관점에서 보게 되면 브랜드의 개성, 인격, 성품 이것이 사회적 가치를 해결하도록 만드는 것이 코즈 마케팅의 가장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버릭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매버릭이라는 단어는 뭐 자유로운 영혼, 그다음에 독불장군, 그다음에 독립가 뭐 이런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보통 대선에 무소속으로 나오는 그런 후보를 매버릭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이 매버릭이라는 어원의 그 이야기를 드리면 이 매버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870년도에 이 사람은 법률가였고요. 주변의 이웃들에게 법률 자문을 이렇게 서비스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법률 자문을 받은 이웃들이 이분들에게 고마워가지고 이분에게 사례로 그들이 키우는 소를 줬어요. 그래서 소가 많아졌어요, 이분들이. 근데 브랜드의 어원이 소의 자기 소를 식별하기 위해서 그 인두를 지지다. 거기서 브랜드가 어원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 소를 구별하기 위해서 모든 소에는 그 인두로 낙인을 찍었죠. 그런데 이 매버릭 씨는
소를 키우고 농장을 경영하는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료로 받은 소가 많다 보니까 이 매버릭시 소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소들을 낙인을 보면 이거는 옆집의 소고 이거는 어느 집의 소고 낙인을 보고 다 구별을 했는데 매버릭시 소는 그 낙인이 없는 걸 보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매버릭시 소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매버릭시는 브랜드를 찍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인지한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를 가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브랜드를 가졌거든요. 이게 브랜드의 어떤 하나의 스토리의 재미있는 하나의 사례인데 지금 일어나는 마케팅에도 이런 거가 있죠. 무인양품에서 인자는 브랜드라는 말이거든요, 일본 말로. 근데 브랜드가 없는 제품을 만들겠다. 그래서 브랜드를 소통하는 데 드는 돈을 더 효율적으로 저렴한 제품을 만들겠다고 무인양품을 시작했으나 소비자들은 무인양품이라는 브랜드를 강력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이 기업체가 브랜드를 일방적으로 광고를 통해서 자기가 뭐가 좋고 어떤 가치를 전달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브랜드를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의 브랜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광고를 통해서 마케팅으로서 전달하지만 소비자들의 인식 체계에서는 실제로 그 제품과 광고를 보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보고 그들의 행동을 보고 자기의 인식 체계의 브랜드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저는 한 20몇 년을 이런 기업체의 브랜드가 소비자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갈 것이냐에 대한 것을 돕는 광고 마케팅 일을 해왔는데요. 그 광고 마케팅은 기존의 어떤 미디어 환경 변화와 어떤 인식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변화에 따라서 되게 많은 방법론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매스미디어나 이런 전통적인 광고 방식이 무력화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의 가치를 사회적 가치까지 끌어올리는 마케팅의 공공성 또는 브랜드의 사회성 이러한 것이 마케팅 차별화, 브랜드 개성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적기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라는 것은 고객에게 약속되는 가치를 담는 하나의 그릇이거든요. 그러면 브랜드가 차별화하고 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기다움이 있어야 되고 자기다움이 있으려면 브랜드가 성취하고자 하는 아주 특별한 자기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케팅은 어떤 그 브랜드나 제품이 소비자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마케팅이거든요. 저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어야 되고 그럼 분명하게 문제를 규정하고 그 문제를 넘어서거나 도전하거나 저항하는 것이 마케팅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그 브랜드가 무엇을 저항할 것이고 무엇을 도전할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챌린저 브랜드라는 개념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고 어쩌면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탄생된 브랜드야말로 챌린저 브랜드의 가장 기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챌린저 브랜드라는 가정을 놓고 이 챌린저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어떻게 사랑받고 어떻게 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는가 의 기법은 기존의 전통적인 마케팅 기법보다는 더 다른 기법을 추구해야 되고 지금 이것이 마케팅의 새로운 어떤 조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목적 기반의 마케팅인데 분명한 브랜드의 존재적 가치, 이 브랜드가 차별하고자 하는 특별한 개성을 기반으로 한 마케팅을 전개하는 건데요. 이 마케팅에 대한 이 전개, 목적 기반의 마케팅을 한 7가지의 가이드라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브랜드에 대한 목적을 정확히 규정하는 거죠. 대부분의 컴퍼니 비전이나 어떤 하나의 사명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써놓지만 브랜드의 목적에서 모든 마케팅이 출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브랜드의 목적은 이 브랜드가 없으면 지금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의미와 어떤 포텐셜을 규정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여러 가지의 비전을 설립하죠. 그래서 디즈니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한 환경에너지로 그다음에 이동수단을 발명하는 것, 그리고 나이키 같은 경우는 운동선수들에게 어떤 영감을 주는 것. 근데 이 여기에서 출발된 브랜드를 어떻게 가장 정확한 고객의 가치로 전환한 언어로 규정하느냐, 이게 마케팅의 가장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마케팅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어떻게 보면 동맹군 협력자를 만나야 되는 거죠. 발견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마케팅의 협력자들은 미디어였어요. 매스미디어나 이런 쪽에 광고 지면을 우리가 싣고 하니까 또는 월드컵이나 올림픽이나 이런 브랜드들이 그들과 연계해서 어떤 스폰서를 하게 되죠. 그러나 마케팅의 가장 핵심이 고객의 가치를 사회적 가치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볼 때 이 많은
시민들, 어떤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 지속 가능한 문제에 저기에 다 개별적인 브랜드 목적의 가치가 들어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 가치를 해결하고 있는 기관 또는 주체는 누구냐 하면 비영리 단체나 공공기관이 많아요. 그러면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연계된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와 같이 이것들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하나의 마케팅에 있어서 동맹구를 찾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노스라는 스피커가 있는데요. 이건 인터넷 기반의 스피커예요. 그리고 이 스피커는 아티스트들의 다양한 창작 활동을 되게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티스트들의 다양한 창작 활동을 막는 것이 어떤 저작권 심의 이러한 제도 때문에 이걸 막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 이 브랜드는 그래서 저작권 심의에 저항하는 사회적 단체를 찾아가서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와 연계해서 같이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미 어워드라는 큰 제도권의 어떤 음악 페스티벌 할 때 바로 옆에서 사회적 기업하고 같이 어떤 데몬스트레이션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의 동맹군으로서 그러한 사회적 기업과 비영리하고 연계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비자로 보지 말고 시민으로 바라야 해요. 이거는 어쩌면 당연한 얘기 같지만 그동안의 마케팅의 모든 문법은 소비자의 정체성을 소비에 두었거든요. 소비를 하는 사람. 그래서 모든 마케팅들이 뭐 타겟이니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그런 전쟁 용어 또는 경쟁 용어로 갔지만 시민으로 본다는 관점은 이런 겁니다. 컨슈머 전이라고 컨슈머가 어떻게 여행하고 있느냐. 근데 그거 정의를 하자면 컨슈머가 구매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여행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티즌 전의를 보게 되면 이 소비자가 어떤 삶의 문제를 겪고 있고 어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가치가 사회적 가치까지 확장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타이드는 세제잖아요. 여기 얼룩이 묻은 것을 빼내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드가 큰 재난이 있고 홍수가 있고 지진이 났을 때 그들을 소비자로 보게 되면 지진이 났으니까 타이드는 시민들은 타이드를 살 수 있는 소비자의 관점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제품의 가치 기준으로 보니까 시민의 관점으로 보니까 가장 빨래가 필요할 때가 이 재난을 맞았을 때거든요. 그래서 IT 지진이 났을 때 타이드는 저런 희망의 세탁소 이렇게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모든 재난일 때 재난이 발생될 때 그 시민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세스곤이라는 마케터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당신이 섬기고자 하는 그런 고객들에 대한 삶의 서사에 대한 공감이 없는 그런 마케터는 도둑질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그 타겟 컨슈머라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건지를 바라봐야 되는 게 마케팅의 기본. 그리고 네 번째는 되게 매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욕망의 방정식이고 욕망이 결핍될 때 그 제품의 가치를 가지고 풀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단순히 기능적 가치뿐만 아니라 심미적 가치, 사회적 가치에 다 통합된 거거든요. 그래서 심미적 가치고 매혹적 가치는 이거는 필수 불가결인 거죠. 이게 옵셔널한 게 아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에 확장된 브랜드는 웨비파커나 뭐 메서드나 다 디자인을 옵션으로 본 게 아니라 그 매혹적으로 보이는 데서 되게 큰 노력을 했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광고하지 말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측면입니다. 광고는 계속 주장이고 설교고 말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 해결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품이 해결하고자 하는 삶의 문제는 일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큰 삶의 문제까지 확장이 되는 거죠. 딕스라는 스포츠용품을 파는 유통회사가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앞으로 영원히 그 총기를 파는 것들을 다 중단했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총기를 드랍을 했고, 그리고 또 하이네켄 같은 경우는 맥주는 사람을 사귀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귀게 하는 데 있어서 인종차별이나 여러 가지 편견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풀어가는 캠페인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파타고니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람들이 매체다. 대부분 사회적 기업은 마케팅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매스미디어를 집행할 마케팅 예산이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매스미디어에 대한 광고 효과보다 지인이나 친구들의 추천이 가장 강력한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마케팅 필드로 그리고 본인의 마케팅에 계속 참여시키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스포티파이라고 외국의 멜론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인데요. 이 친구들이 한 캠페인은 기존의 각 지역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듣고 있는 플레이리스트
각자의 플레이리스트는 되게 독특한 것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 중에 되게 독특하게 플레이리스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는 그런 캠페인이었는데 아주 재밌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을 또는 그 자기의 구매자들을 마케팅에 참여시키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졌고요. 그리고 이것은 증명하라예요. 주장하지 말고. 대부분의 마케팅이 광고를 통해서 주장하거나 자기들의 어떤 언어적으로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밀레니얼들은 뭐가 똑인지를 다 구별하는 아주 그 발달된 기자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브랜드가 거짓말하는 것을 귀신같이 잡아내기 때문에 이제는 구체적인 증명 없이는 마케팅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CBS라고 올리브영 같은 그런 미용 잡화점의 유통회사인데 여기에서는 그 미용 제품을 광고하는 데 있어서의 포토샵 이거는 실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광고물에 포토샵을 쓰는 브랜드를 안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로레알이나 큰 쪽도 광고에서 저런 포토샵을 안 쓸 수 없잖아요. 그런데 과감하게 불합을 했고 모든 브랜드들이 저렇게 참여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또 하나 나이키는 저런 캠페인을 했는데 저 미식축구 선수는 흑인 차별 그리고 백인들의 백인 경찰의 흑인 폭행 이 사건에 저항하면서 국가가 나올 때 무릎을 꿇고 국가의 경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보수나 트럼프 대통령한테 엄청난 공격을 받았는데 나이키가 어느 날 메인 광고 모델로 저 선수를 썼어요. 정치적 이슈가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이키는 주가가 떨어지고 나이키 불매 운동도 많았지만 결국에 다시 그 브랜드는 회복이 됐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나이키의 가장 핵심 가치는 뭐냐 하면 도전과 저항이거든요. 어떤 것에 대한 저항인데 그것들을 저렇게 어떤 하나의 관념에 대한 저항 저런 것들을 초대를 하면서 되게 진정성을 보여준 거죠. 그 저자이고 그 친환경의 식품? 그 운동을 하는 저 저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브랜드는 밀레니얼에게서는 하나의 투표 행위와 같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투영하고 내가 어떤 한 구매를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이 갖고 있는 하나의 가치에 대해서 투표하는 행위와도 같다고 합니다. 요약을 하면 지금 그 고객의 가치를 사회적 가치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챌린저 브랜드가 해야 되는 마케팅은 이러한 목적을 기반으로 한 마케팅인데 보통 마케팅 용어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뭘 바꿀 거냐, 체인지,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바꿀 거냐, 프로덕트 트루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매혹적으로 설득할 거냐, 컬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걸 다른 용어로 좀 제가 번역을 하면 내 기업, 내 브랜드가 어떻게 이 시민들, 어떻게 이 고객들의 공동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거지는 공동체적 상상력,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그 기능을 갖고 있고 그걸 풀어낼 수 있는 거래가 대상으로 될 수 있는 제품의 진실이 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것들을 문화적으로 정말 잘 전달할 수 있느냐. 그래서 do good, 그리고 do well, 그리고 be cool. 이것이 가장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지금 시대의 3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슬로우크 임일균입니다. 저는 그 관계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사실 아주 오래전 슬로우크에서 그 세이브 더 칠드런의 그 모자뜨기 캠페인을 제안을 하고 기획을 하고 굉장히 성공적인 캠페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뭐 비영리 단체에 되게 유명한 캠페인들이 굉장히 많지만 세이브 칠드런이 그 성공했던 그 모자뜨기 캠페인이 성공했던 이유가 사실 참여와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이 속에 있어서 성공한 캠페인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이 세이브 더 칠드런의 모자뜨기 캠페인이 대박이 났어요. 흔히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굴지의 한 게임 회사에서 그 저희 회사에 찾아옵니다. 그 찾아오셔갖고 저한테 그 자기네 회사에서 그 게임 중독자 그 이슈 때문에 그 사회공헌 캠페인을 하고 싶다. 그 모자뜨기 캠페인 같은 그 캠페인을 좀 기획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런 캠페인을 하고 싶으시냐. 근데 게임 중독자 그 과몰입 문제 때문에 국감에서 두들겨 맞고 학부모들 찾아오시고 언론에서 두들겨 맞고 하니까 사실은 상쇄하고 싶어서 이 캠페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사회공헌 캠페인들이 워싱의 측면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그 컨설팅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게임 중독자가 보통 한 0.6%가 되는데
제가 이 굴지의 그 게임 회사 그 임원들한테 여쭤봤어요. 이 0.6%에 대해서 인정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절대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례를 찾아봤는데 핀란드에도 그 게임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죠. 그 핀란드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자 굉장히 제가 재밌는 사례를 봤는데 그 PAF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가 행동한 것들은 굉장히 재밌었어요. 어떠한 캠페인도 하지 않았고 워싱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켰어요. 그리고 숱하게 두들겨 맞으면서 몇 년 동안 유럽의 갬블 회사, 온라인 게임에 대한 폴리시들을 하나씩 정립해 나갑니다. 사실 아까 전에도 교수님이 마케팅 개념이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바뀔 거라고 이제 바뀐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해관계자 참여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브랜드와 사실 멋진 일들을 많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슬로워크에서 아주 오래전에 로드킬 관련된 캠페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 저도 이제 디자이너 출신이지만 사실 옛날에 굉장히 눈에 보이는 디자인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실 디자이너는 소비와 욕망과 굉장히 밀접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늘 되게 고뇌를 많이 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환경 컨설팅 회사와 같이 국내 대기업의 친환경 관련된 컨설팅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회사는 놀랍게도 모든 친환경 인쇄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굿즈마다 우리 기업은 환경을 사랑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인쇄 사고율이 20%나 나는 거예요. 예. 한 100억 정도의 인쇄를 한다면은 사실은 20억이 낭비가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사실 갑이 을한테주는 납기 기간이 굉장히 촉박한 거였어요. 예. 사실 그때 제가 깨달은 거는 저한테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됐는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디자인보다는 눈에 안 보이는 관계를 회복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이 로드킬 캠페인은 재밌는 게 저희 슬로우크에서 작업한 프로젝트들 보면은 보통 검정색 잉크로 많이 사용을 해요. 물론 인쇄 도수가 낮으면 절감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사실 인쇄소에서 버려지는 잉크들을 다 모아갖고 모든 컬러들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오픈 소스로 제공을 합니다. 저는 가치 있는 일이야말로 사실 저작권 개념보다는 오픈 소스 운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디자인도 개념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앞으로 디자이너가 할 일은 일반 사람들도 디자인을 더 잘할 수 있게 도구를 제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도구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캔디창이라는 기획자가 세입자 권리를 위한 카드를 만들었어요. 사실 세상은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요. 국가와 시민, 인간과 자연. 사실 인간도 자연을 굉장히 착취할 대상으로 봤죠. 회사와 구성원, 남자, 여자. 근데 저는 그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신다면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혁신적인 제품도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 슬로워크에서 같이 워크숍을 했는데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슬로워크에는 여성 자율 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피치라고. 근데 저희가 호프집에서 행사를 했는데 맥주 밑에 받침대 코스터를 만든 거예요. 근데 보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사실 이것도 도구나 어떤 관계에 대한 얘기죠. 예. 이거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서울관 MMCA 저희가 진행했던 캠페인인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찾아오셔갖고 시민들이 미술관에서 너무 떠든다. 예. 안 떠들게끔 입장하는 앞에서 이 미술관에서 조용히 할게요를 서명을 하는 캠페인을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멍청한 일입니까? 국민을 계몽할 대상으로 보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에티켓이라는 귀여운 고양이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미술관 예절은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뭐뭐 하지 마세요가 아니다. 예. 그래서 플래시로 터뜨리면 작품이 다쳐요. 뽀뽀해도 괜찮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뮤지엄 매너는 뭘까? 사실 입구에서 참여하는 캠페인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예. 사실 아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해관계자 참여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캠페인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는 제품 막바지에 어떤 프로덕트 막바지에 사실 굉장히 PR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중간에 아이디어를 모으고 인게이징하는 P이죠.
인게이징하는 단계를 잘 설계하다 보면은 이것 또한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 글로벌에서도 이해관계자가 중심이 돼가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도시마다 국가마다 굉장히 멋진 캠페인들을 많이 했는데 그 캐나다의 노우 캐나다라는 캠페인을 보면은 정말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그 브랜드와 캠페인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잘 알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우리가 여태까지 단풍잎으로 알고 있었죠. 근데 그 캐나다는 노우 캐나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캐나다는 단풍잎이 아니라 캐나다에 살고 있는 인물들, 지역, 이해관계자가 우리 캐나다의 주인공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어떤 역사적인 장소 이런 것들을 사실 저 안에 열어놨죠. 그리고 심지어는 국가 대변인이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예전에 스웨덴의 국가 트위터는 시민들이 돌아가면서 운영을 했어요. 그 방법론 하나로 깐네에서 상을 받았죠. 그 뉴질랜드 크라이처치시에서 대지진이 나자 여기서는 시민 참여 캠페인을 했습니다. 우리 시의 정책을 시민 여러분이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보통은 기업이나 뭐 아닌 데도 있죠.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을 참여시켜서 제품도 같이 만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마지막 제품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요. 그렇지만 그 뉴질랜드 크라이처치시에서는 우리 도시에 있는 4개의 키워드, 소비활동, 우리의 삶, 공간, 우리 뭐 교통수단 4개의 카테고리를 만들고 시민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주세요라고 물어본 캠페인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죠. 마지막으로 사실 요즘에 아무리 뭐 멋진 일을 하고 뭐 해도 되게 진정성이 있을까 이렇게 의심도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소리웍스라는 재단에서는 의사들한테 병원들에 제안을 합니다. 환자분들에게 미안하다, 나 때문에 좀 안 좋게 됐어라고 뭐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하게끔 권장을 하는 재단이에요. 물론 그 의사들이 환자들한테 미안하다라고 하면은 법정에서 굉장히 불리한 증거로 채택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입법 활동도 같이 합니다. 제가 뭐 디자이너지만 수많은 기업들의 그 뭐 홍보물을 만들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다 자랑만 하세요.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도 스스로 좀 밝혀야 저는 그게 굉장히 멋진 어떤 마케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관계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일이 저는 코지 마케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드디어 이 시간이 왔네요, 그렇죠? 아침부터 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는 주로 이제 대기업들에게 코지 마케팅 이야기를 했었는데 소셜 벤처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특이했어요.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왜 특이했냐면 대부분의 사례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소셜 벤처 사회적 경제 조직은 모든 마케팅이 코지 마케팅화 돼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뭔지 아세요? 기사에서 많이 보셨죠? 저희 사무실에서 3분 거리에 사실 신호등이 없다면 한 50초 정도 거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줄을 서서 드시더라고요. 저 블루보틀 진짜 좋아하거든요. 샌프란시스코 갈 때마다 갔어요.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줄 서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브랜드라는 거, 마케팅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홍보나 광고나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을 훨씬 더 뛰어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정체성과 철학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물론 블루보틀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걸 다 잘 지키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요거는 뒤에 건 농담이에요. 저런 거 해야 됩니다. 한국에 오시면 제가 박제를 해놨어요. 나중에 블루보틀의 흑역사로 남을 겁니다. 한국에 오시면 저희 형상생 협약식도 해야 되고 이 손 하트 있잖아요. 이것도 하셔야 되고 그 사진은 안 넣었어요. 소셜벤처, 사회적 경제조직 대부분 다 작습니다. 같은 영역에 비슷한 상품을 만들고 있는 중견이나 대기업들이 대부분 존재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동일한 방법으로 맞선다는 건 굉장히 멍청한 일입니다. 우리의 특성들, 그들이 우리를 구분해낼 수 있고 고객들이 우리를 다르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정말 품질이 훨씬 더 좋을까요?
물론 품질이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품질은 고객이 원하는 품질이어야 됩니다. 내가 담은 품질 말고요. 고객이 받는 품질 말입니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확실한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것보다는 사회적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그 안에서 담기고 있는 어떤 가치의 전달력, 그것으로 맺게 되는 관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회적 경제 조직과 소셜 벤처 이 영역에 있는 작은 조직들은 코즈 마케팅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레블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미국에. 저 브랜드가 만들어진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스토리를 강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저 브랜드는 not for sale, 파는 게 아닙니다라는 비영리 조직에서 시작됩니다. 그 비영리 조직은 벤처 캐피탈리스트였던 한 데이비드 베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대표가 어느 날 캄보디아에서 아이들을 만납니다. 그 아이들이 납치되었다가 고아가 된 친구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마을들을 후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서 비영리 조직, 사람을 인신매매하지 맙시다라는 나포세일이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갔던 지역이 페루 지역이었는데요. 페루 지역에서 젊은 여성들을 납치해서 인신매매하고 매춘을 하고 있는 지역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영리 조직은, 한국에 있는 비영리 조직은 굉장히 착하고 얌전하신 거예요. 거기는 사설 용병들을 대동하고 들어가서 총싸움을 해가면서 건져냅니다. 그 사람들을. 페루니까요. 건져냅니다. 그렇게 해서 건져낸 이 젊은 여성들을 사회로 이렇게 내보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렸을 때 납치를 당했거나, 그래서 글도 모르는 분들도 많았고 다시 복귀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들이 아마존에서 따는 열매들로 음료를 만들기 시작한 게 레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브랜드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레블이라는 브랜드 스토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그 성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레블에서는 절대로 홀푸드에서 판매 많이 되거든요. 사회적 가치의 그 페루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노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스토리를 부끄러워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을 저 프로덕트 원래 비즈니스와의 커뮤니케이션과 분리해냅니다. 대표의 인터뷰를 굉장히 잘 활용합니다. 대표가 인터뷰를 하면서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비즈니스 채널에서는 정확하게 저 제품이 몸에 좋고 핫한 브랜드고 잘 나가고 이것만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데이비드 베스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얘기하면서 상품을 판다면 사람들에게 잘못된 선입견을 줄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제품들의 팬층이 사회적 가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해서 커뮤니케이션하기 시작하면요, 인터뷰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에 동의하는 팬들이 구입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바이럴을 일으키고, 그냥 이 비즈니스의 결과물은 프로덕트가 좋아서 사는 사람들은 또 다른 고객이 되고, 이런 시너지를 굉장히 제대로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통용되는 건 아닙니다만 특히 완전히 대중들 속에서 경쟁이 심한 소비재들, 패션, 뷰티, 아니면 전문성이 굉장히 강조되어야 되는 전문 컨설팅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분리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만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콜라보레이션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리한 방법입니다. 예전에 김남호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 저한테 해주셨어요.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포카혼타스가 한국에 런칭을 하게 되면 한번 브랜드들을 모으신대요. 뭐 코카콜라도 오고 뭐 이렇게 여러 브랜드를 모아서 포카혼타스가 요번에 몇 월 며칠에 개봉을 하는데, 그 개봉을 할 때 그 브랜드를 캠페인을 같이 할 조직들을 고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애니메이션 라이센스를 판매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홍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펩시가 그걸 사는 이유는 본인들이 거기에 포카혼타스 그림을 그려서 넣어서 팔면 조금 더 팔릴 가능성이 높고 브랜드에 좀 더 가치를 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거죠. 사회적 기업이 갖고 있는 스토리가, 소셜 벤처가 만들어가는 사회적 가치가
다른 브랜드들 그 사회적 가치가 본래는 아주 깊이 파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그게 약한 브랜드들과 협업 구조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마리몬드는 소셜벤처 영역에서 굉장히 유명하지만 이걸 마몽드하고 같이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한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성,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라는 여성에 대한 그 배려하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돕는 사회적 가치가 여성들이 많이 쓰고 있는 브랜드인 화장품의 마몽드에 투입될 수 있다면 서로가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당연히 콜라보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아직 콜라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브랜드를 잘 가꾸고 디자인에 대해서 점점 더 개선해가고 우리가 그들과 콜라보할 수 있는 스토리와 컨텐츠들을 충분히 생성해내는 과정이 사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홍보를 해줄 수 있고 누가 우리에게 마케터가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활용하셔야 됩니다. 내부에 있는 자산만으로는 우린 너무 작죠. 딜라이트 보청기는 지금은 다른 회사에 팔려서 좀 다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만 초기에 딜라이트 보청기의 성공을 보장했었던 굉장히 중요한 영역은요. 저 보청기가 당시 120만 원이 넘었던 보청기 시장을 34만 원 정부가 지원하는 바우처 가격으로 끌어내리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세일즈맨 역할을 자처했던 사람들은 노인복지관에 있었던 사회복지사들입니다. 동사무소에 있었던 주민센터에 있었던 사회복지사들이에요. 그들이 본인들이 서비스하고 있던 노인들에게 이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리스트들을 만들어서 여기 한 번에 대량 구매를 신청하시게 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진짜 가치가 있다면 우리 대신에 그것을 알리고 도와주고 마케터가 당연히 돼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그들 찾지 못했거나 가치를 전달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비스타올 앞에 가면 이 오파테크라는 곳이 있죠. 본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 건지를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감동적이고 감성적인 언어들이 필요한데요. 그 언어들만으로 포장해 놓으시면 옆에 있는 조직과 같습니다. 옆에 있는 조직도 충분히 감동적이고 감성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갖고 있는 분명한 조직이라면 조금 더 정량화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상대방이 구분해낼 수 있을 정도의 명료한 언어로 그걸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가치 측정도 그래서 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도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처음 이 오파테크 대표를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이 1시간을 넘게 저한테 기술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전달이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1년 가까이 이 조직들을 키우면서 했던 일들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건 지금 점자 위기, 점자 문맹 위기가 닥치고 있는 지금 가장 페인 포인트인 점자 선생님 그들이 없습니다. 그들을 대체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를 만든다라는 우리의 가치 제안들이 점점 더 글로벌에 있는 사람들의 설명력을 가지고 판매에 도움이 되었던 거죠. 제가 정리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요. 사회적 가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작점이고 우리의 차이점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되지 않습니다. 좀 더 거기에다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의 자격을 제시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협업을 하든지 자산들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사회적 가치를 수치화해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개선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잠깐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 김남호 대표님께서는 기업의 입장에서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또 소비자가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본다라는 점, 따라서 소통이나 브랜딩 역시 행동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또 이제 그런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어떤 저항이라든가 도전의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결국 사회 문제에 대한 어떤 도전이 되었을 때 사회적 가치를 만들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 어떤 퍼포스 드리븐 마케팅이라는 점, 어떤 목적, 존재의 의의를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마케팅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유용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의균 CCO님께서는 이제 NGO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영리적인 관점에서 관계 수립에 대해서 또 말씀을 이제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진정성, 또 어떤 행동 말씀을 해주시면서
어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이제 마음, 어떤 진심, 진정성 이제 그런 건데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관계 회복을 이제 해야 된다. 특히 어떤 잘못한 것을 잘 인정하는 것이 어떤 그런 솔직함이 어떤 진정성을 더할 수 있다는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도현명 대표님께서는 소셜벤처의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때로는 어떤 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지만 너무 드러내는 것보다는 전략적으로 좀 분리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 가치를 너무 이야기하면은 그것이 어떤 선입견, 좀 품질이 좀 후진 거 아닌가라는 선입견이라든가 고객을 너무 제한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분리를 해가지고 어떤 시장을 확장하고 바이럴을 만드는데 좀 유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또 임팩트, 어떤 전문성이 그런 부분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은 우리가 어떤 진정성이라는 것이 어떤 행동이 수반되는 진정성이 되게 필요한데 그 진정성이 좀 전문성이 있어야겠다, 좀 스마트한 그런 진정성이 필요하다는 걸로 좀 정리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좀 몇 가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현명 대표님께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희가 보통 이런 케이스들을 볼 때 제일 재밌는 거는 망한 케이스잖아요. 폭망한 케이스들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코즈 마케팅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폭망한 케이스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레슨을 좀 얻을 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한국 케이스를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폭망한 케이스가 나오면 이렇게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해외 케이스로 말씀드릴게요. KFC가 과거에 핑크리본 재단하고 콜라보를 했습니다. 버켓 있잖아요, 치킨 버켓. 그 버켓을 분홍색으로 이쁘게 포장을 해갖고 그게 하나 팔릴 때마다 유방암 진단 키트를 하나씩 한 패키씩 기부하는 캠페인이었습니다. 굉장히 대대적으로 준비했고 KFC도 거기에 목표 달성 금액도 아주 크게 잡았고 전국 단위의 캠페인이었어요. 미국 전국 단위의. 근데 이 캠페인이 시작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사람들은 굉장히 호응이 좋았죠. 호응이 좋았죠. 그냥 사기만 하면 기부가 되니까. 근데 그 사건에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터집니다. 라디오 방송국에서 라디오를 진행하는 어떤 한 의사가 전문가가 되게 어이없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KFC의 그 기름이 유방암을 유발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 이게 일파만파 퍼진 다음에 유방암 환우들의 어떤 커뮤니티에서도 이게 문제시되고 결국에는 대대적인 보이콧으로 돌입됩니다. KFC의 기록적인 보이콧,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그런 보이콧들을 맞이하게 되고요. 심지어 핑크리본 재단까지도 후원자들이 굉장히 많이 끊기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회적 가치라는 부분도 돈을 버는 것만큼 델리케이트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너무 쉽게 컨셉추얼하게 그냥 개념만 맞는다고 접근했다가는 다른 부분보다 훨씬 큰 백파이어를 받습니다. 역풍을 맞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건드렸고 도덕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주의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이 실무자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또 시사점을 주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김남호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실무자 입장에서 코즈 마케팅 접근 방식이 과연 한국에서 또 이 시점에서 유효한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떤 보완점이 좀 필요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브랜드 마케팅에서 가장 이제 숙명적인 과업은 차별화거든요. 모든 브랜드가 다 비슷하니까 그걸 차별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마케팅의 기법을 쓰죠. 광고 모델을 쓰고 새로운 크리에이티브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소비자하고 관계 구축을 하고 시도를 하는데 모든 방법이 경쟁화되고 되게 포화되면 더 이상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전지현 영화배우가 치킨도 팔고 그다음에 유통 무슨 마켓컬리도 팔고 화장품도 팔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저희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광고가 실제로 그 정체성을 주느냐, 그 브랜드의 개성화를 전달하느냐에 있어서는 지금은 되게 효과가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브랜드의 숙명인 차별화로 들어가게 되면 정말 남과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점으로 파고들면 이 기업의 이 브랜드의 존재적 목적, 이 브랜드의 해결하고자 하는 가치가 아주 커다랗게 사회적 가치랑 연동되는 그러한 지점에서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의 하나의 잠재력, 그리고 하나의 또 포텐셜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이 브랜드를 소통하는 담당 그 부서와 또 이 브랜드의 실제적 사회적 가치를 담당하는 부서가 떨어져 있고 그것들을 소통하는 데 있어서의 자원 또 여러 가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힘들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더 이상 브랜드 개성화가 가장 큰 숙명의 과제로 왔기 때문에 점점 이쪽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이 브랜드를 어떻게 차별화시킬 거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면 정말 태생적으로 이 브랜드가 우리 제품이 왜 태어났지, 무슨 문제를 해결하지 라는 거에 대한 생태계의 상상력, 이쪽으로 크리에이티브의 상상력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코즈 마케팅이 마케팅 문법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시대가 왔고, 그런데 차별화 자체가 없는 브랜드가 많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가치에서 출발된 브랜드들은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사랑을 받기 되게 좋은 출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마케팅 논법과 문법만 잘 활용하면 되게 팬덤, 좋은 팬들을 잘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가지고요. 또 저희가 우리 임의균 대표님과 도현명 대표님께도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임 대표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비영리 분들과 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그 코즈 마케팅이나 뭐 CSV가 나오기 이전에 그러니까 사회공헌 캠페인, 사회공헌 팀들이 있어요. 기업들에는. 근데 최근에까지도 이제 저희가 뭐 비영리 단체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기업들에게 갑니다. 그러면 보통 뭐 사회공헌 팀이나 뭐 CSR, CSV 팀들이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사실 아까 전에 뭐 김남호 대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모든 역량과 예산이 마케팅 부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CSR이나 뭐 CSV 팀에서도 이걸 하고 싶은데 사실은 뭐 이미 해외에서는 그 가치 있는 어떤 에센스를 갖고 크리에이티브를 만드는데 국내에서는 사실 구조상 뭐 기업의 어떤 예산이나 이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아직까지는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게 좀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영리 그 담당자분들이 아까 전에 도윤명 대표님께서 너무 이제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뭐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 이렇게 엣지 있는 걸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비영리 단체분들이 기업들한테 이제 뭔가 저희 슬로우크랑 같이 좋은 아이디어를 이제 제안하고 싶어서 찾아오시는데 뭐 애니얼 리포트나 지속 가능성 보고서 보면은 거의 다 추상적인 언어를 많이 쓰세요. 뭐 씨앗 하나를 심으면 숲이 됩니다. 뭐 이런 언어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기업들에서 뭐 이해관계자들 참여시켜서 뭐 중요성 키워드 분석해서 사실 SDGs 167개 항목 중에 몇 번 이게 굉장히 정량적으로 떨어지는데 사실 비영리 단체분들이 이 언어를 되게 다 안 쓰세요. 저는 실무자 입장에서 이런 기업들이 쓰는 언어만이라도 조금 맞춰주면 같이 콜라보나 협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소셜 벤처는 안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생각은 들어요. 지금 아까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던 것처럼 대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SNS에서 저는 이제 IT 쪽에 원래 있다고 왔는데 SNS에서 거래되고 있는 폭발적인 그 트래픽을 일으키고 있는 요소들을 보면 재미있거나 공감을 일으키는 게 거의 70% 이상이 되거든요. 뉴스가 되게 많을 것 같지만 30%가 채 되지 않아요. 근데 그 공감 영역은 공분과 이 감동입니다. 감동 프로세스 영역이 굉장히 트래픽이 높아요. 이 감동의 영역에 지금 보시면 대부분이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역에서 우리가 어텐션을 찾아내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라이크와 쉐어를 통해서 확산시키고 있는 걸 활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뒤처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필수적으로 고려할 요소다라고 생각해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분께서 각각 기업 섹터 또 비영리, 소셜 섹터의 관점에서 좀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밀레니얼 세대와 G 제너레이션
이들은 어떤 사회적 가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또 동시에 어떤 쿨하고 힙하고 좀 멋진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사회적 가치도 이야기하면서 또 어떤 마케팅의 또 참신함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좀 실무자 입장에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런 고민들을 이제 이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또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남호 대표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저희 이제 주로 대기업의 브랜드를 좀 많이 했었는데 대기업의 CSR 부서 따로 있고 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부서 따로 있거든요. 근데 예산은 뭐 엄청나게 차이가 많죠. 그래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쪽은 되게 많은 예산을 쓰죠. 광고 모델 쓰고 또 여러 가지 크리에이티브를 많이 만드는데 그 되도 않는 그런 효과가 되는 거에 계속 지속적으로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런데 CSR 쪽에서는 또 한정된 예산으로 또 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브랜드 CSR 관점에서 보면 브랜드가 내가 착한 일을 한다라는 걸 어떻게 자랑할 거지라는 딜레마가 있잖아요. 근데 밀레니얼 세대들한테는 우리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해 그거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나는 착한 일을 한다라는 그 소통이 아니라 브랜드가 갖고 있는 에고, 그냥 자아, 그들의 실존. 그러니까 브랜드가 자체된 그 태생적 성격과 퍼스널리티가 그냥 그 활동을 하는 게 사회적 가치적으로 보이고 착하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별도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브랜드 마케팅은 브랜드를 의인화해서 보는 건데 저희가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그 사람이 나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했어. 거기에는 감동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착한 일이 그 사람의 개성과 인격과 성품을 그대로 합치돼서 나왔을 때 그건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CSR에서는 착한 일 해, 그 다음에 이쪽에 마컴에서는 나는 이러이러한 거를 뭐 또 다르게 브랜드 가치를 하는 게 이게 분리되니까 이게 되게 착한 일을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고 CSR 부서는 이걸 대놓고 자랑할 수 없으니까 되게 겸연쩍게 애매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그냥 브랜드의 에고가 이 착한 일에 녹아들어서 소통하는 것이 가장 밀레니얼들이 볼 때 쿨하고 담대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파타고니아를 보면서 아, 또 착한 일 하네, 또 착한 일 자랑하네 이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숙제에는 되게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라는 되게 마컴 본질적인 주제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는 되게 많은 개선에 또는 되게 임팩트한 마케팅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기업들뿐만 아니 기업들도 뭐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지만 이제 비영리 분들이나 공공기관 분들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관리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면 지금 계신 분들 본인들이 속한 조직에 가셔서 홈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뉴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 근데 보통 관리하는 입장으로 많이 설계를 해놔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오늘 인사이트를 얻은 교훈은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참여시킬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해관계자가 메뉴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은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예. 내가 내 삶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데 제가 그 여러 도시 국가들 그 홈페이지를 조사하다가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옛날에 파리 시청의 그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 홈페이지를 봤어요. 메뉴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관리하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의 고객, 그 다음에 우리가 소구하는 대상의 누군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훨씬 더 단순한 아주 작은 변화로 많은 저는 참여를 일으키고 또 밀레니얼 세대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다 드린 것 같고요. 혹시 플로어에서 좀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한두 개 정도 받을 시간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있으시면은 좀 손 들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들 이제 피곤하셔가지고 없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마케팅 저도 전공이기 때문에 광고 하나만 하면은 그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라는 저널이 있는데요. 지금 아마 지금 받으신 분들도 있고 못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한국어판이 지금 한양대에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아티클들이 많으니까요.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그 비스타홀에 가시면은 저희 부스에서 공짜로 나눠드리니까요. 그거 좀 챙겨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께서
그런 업계의 그런 어떤 실무적인 지식과 그런 인사이트들을 바탕으로 굉장히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